다시 보면은 그러니까 예,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해왔던 거는 그전에는 주로 저희가 항상 다뤘던 회로들이 다 선형 회로들이었는데 이제는 비선형 회로에 대해서 좀 다뤄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거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그 모스펫 디바이스를 얘기하는데 모스펫 디바이스를 저희가 사실은 앰플리파이어로 사용할 거거든요. 그리고 앰플리파이어가 왜 중요한지는 뭐 사실 지금 당장 제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이런 것들 증폭하는 거 다 신호의 진폭을 키우는 거죠. 예,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많은 그 음악 장치들, 예, 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뭐 이 음악 장치들만 해도 걔들도 충분히 다 중요한 그런 앰플리파이어들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신호를 예, 귀로 잘 들을 수 있는 거고요. 뭐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아날로그 디바이스들은 대부분 다 앰플리파이어는 그냥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호를 저희가 원하는 그러니까 뭐 어디다 저장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통신을 통해서 전송을 했다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주고받은 다음에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원하는 만큼의 사이즈로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작다든지 아니면 너무 크면은 아예 저희가 그 인지도 못하겠죠. 뭐 꼭 귀뿐만이 아니라 뭐 눈으로 볼 때도 빛이 너무 강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화면을 볼 때 빛의 밝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둡고 밝은 거에 따라서 저희가 뭐 픽셀 같은 걸 인지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림이란 걸 인지할 텐데 얘네들이 다 너무 똑같이 밝다든지 아니면 다 너무 어둡다든지 그럼 거의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계속 그 어저스트먼트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밖에 나가 있을 때는 얘 일반적으로 밝기가 밝아야 햇빛보다 훨씬 더 강한 걸로 인지하고 근데 만약에 밤에 누워가지고 그 스마트폰 보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너무 밝으면은 사실 거의 눈이 아플 정도죠. 그럴 경우 일부러 저희가 낮춰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하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다 앰플리파이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수업할 때는 제가 워낙 그 예제를 소리에 대한 예제를 많이 드니까 어떤 학생은 제가 이 수업을 하는 전체의 목적이 그 그러니까 소리에 대한 앰플리파이어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던데, 예, 그렇지 않고, 사실, 제가 이 소리 위주로 주로 하는 게, 실제로 전자회로의 발전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사람들이 소리를 어떻게 제대로 전송할 것이냐, 아니면 재현해낼 것이냐, 그런 문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개념들이 거기 위주로 많이 생겼고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나중에는 응용될 때는 거의 그러니까 무한한 여러 가지 종류의 응용으로 다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꼭 거기만 한정되는 거 아니고 대신에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예, 그리고 뭐 그런 어떤 뭐 그러니까 뭐 물론 발명의 역사라고 한다면 뭐 수천 년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 저희가 그 근대에서의 뭐 중요한 발명들 뭐 그런 거 하다 보면은 결국엔 뭐 에디슨이 뭐 추궁기를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거의 전자회로 같은 것들의 그 시초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다 발전된 기술들이기 때문에 통신도 사실은 여러분들은 통신을 뭐 그냥 아주 그냥 간단하게는 제가 대화하는 것도 일종의 통신이죠. 여러분들하고 음성을 통해서 통신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무선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유선으로라도 통신을 할 때 그럴 때 저희는 다 어떤 정보들을 파에다 실어서 보내거든요. 그럼 그런 파를 보낼 때 걔를 얼마나 세게 보낼 것이냐, 약하게 보낼 것이냐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아날로그 회로고 거기에다 그냥 증폭기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증폭이라는 거는 그냥 되게 그러니까 아주 필수적인 개념이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원리를 좀 보자는 게 지금 뭐 앞으로 할 몇 시간 동안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증폭기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저희는 비선형 회로를 얘기를 해야 됐고 예,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지난 시간에 좀 소개를 했었죠. 뭐 그냥 수학 문제 자체를 제대로 풀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풀 텐데 대부분 그렇게 못하니까 저희가 그 그래피컬 메서드라든지 아니면은 그거의 정밀도를 더 높이려면 누메리컬 메서드인데 여기 i가 빠졌네요. iC가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다가 끝났던 게 뭐였냐면 결국에는 저희가 예를 들면 이런 그 비선형 어떤 반응을 하는 예, 그런 회로가 있다 하면은 그냥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이런 애가 있고 여기에 제가 어떤 전압이 가해지고 그거에 해당되는 전류가 흐르는데 얘가 선형적이지 않고 뭐 이렇게 비선형적인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신호를 요 근처에서 아무리 열심히 바꿔봤자 얘는 그냥 꿈쩍도 안 하죠. 왜냐면 거의 플랫하니까. 그래서 이런 데 말고 저희가 얘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의미 있는 뭐 증폭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하게 기울기가 좀 많이 생기는 쪽, 예, 그런 근처에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막 신호를 바꾸면은 그럼 그거에 따라서 얘가 그러니까 여기가 올라갔다는 거는 전류가 더 커졌다는 뜻이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신호가 내려갈 때는 요쯤에 해당되니까 그만큼 전류가 떨어졌다는 거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동을 하겠죠.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저희가 뭔가 선형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디바이스를 만든 거죠.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는 선형이 아니지만 좁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선형에 가깝다라고, 예, 근사를 시킬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를 보통은 인크리멘탈 어널리시스라고 하고, 그래서 보통 이럴 경우에 저희가 생각하는 게 아예 이만큼 딱 정해져 있는 양, 이런 거를 저희는 DC 바이어스라고 부르고요. 뭐 바이어스라는 표현은 뭐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좀 바이어스가 있다 그러면 약간 좀 편견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딱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상태에서 요 근처에서 변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DC 바이어스, 그다음에 그 커런트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 입력에 대해서도 바이어스가 존재하고 출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바이어스가 존재하는 거고, 거기서 작게 변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는 그냥 스몰 시그널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뭐 뒤에서도 몇 번 더 강조하겠지만 저희가 보통 얘네들을 표기할 때 그 표기법이 약간 좀 그 약속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여기도 나타냈듯이 토탈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바이어스 있는 양에다 그 다음에 스몰 시그널까지 합쳐진 게 토탈 시그널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들은 저희가 노테이션을 어떻게 하냐면 이 기호를 나타내는 얘는 소문자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서브스크립트로 나타내는 요 인덱스 같은 애는 얘는 대문자로 쓰는 게 이게 보통 토탈 시그널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전압일 경우도 이게 토탈 전압을 나타내고, 대신에 그러면 DC 바이어스는 저희가 어떻게 나타내냐? 바이어스는 거의 변하지 않는 값이잖아요. 한번 딱 고정해 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걔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노테이션도 대문자, 그 다음에 서브스크립트도 대문자 이렇게 사용하고, 그에 비해서 스몰 시그널일 경우에는 왠지 작으니까 얘는 다 소문자로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얘들을 합쳐서 합성해서 만든 이런 노테이션이 보통은 토탈 시그널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커런트의 경우에도 얘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 지점을 저희가 뭐라고 다시 얘기할 수 있냐면 이거를 V sub D, 그 일종의 바이어스, 그러니까 DC로 고정된 바이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지점은 그 I sub D 해가지고 이게 여기다 쓰면 안 되고 사실은 요 전체 시그널이라고 표현을 해야죠. 그래서 요 전체 시그널 얘는 그 이만큼의 바이어스를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약간의 작게 변하는 I sub D. 예, 그래서 요거를 I sub D. 예, 이렇게 표현하고 토탈은 I sub 그 캐피탈 D. 예, 이렇게 표현한다. 라는 게 그냥 노테이션 상의 약속입니다. 예, 뒤에서 몇 번 계속 나올 거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그냥 제대로 안 지키고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컨텍스트에 따라서 좀 제대로 해석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이럴 것이라고 한번 해석을 해보고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럼 그냥 사람이 그 노테이션을 제대로 안 썼다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근데 대부분 얘가 이거는 그 바이어스, 그다음에 이거는 스몰 시그널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먼저 처음에 해석을 해보는 게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예, 사실 지난 시간 뭐 앞에까지는 그래도 뭐 수학이 그렇게 복잡한 수학들은 아니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사용할 수학이 좀 복잡한 수학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게 테일러 전개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테일러 전개라는 거가 뭔지, 테일러 전개 혹시 배운 사람 얼마나 되나요?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배운 것 같고, 예. 아무리 절반은 안 배운 것 같은데, 예. 그 이과 학생들 아마 많이 배웠을 텐데, 예, 일단은 그냥 모른다고 가정하고 간단하게만 제가 리뷰를 할게요. 예, 테일러 전개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미 어떤 함수가 딱 주어졌다고 할 때, 뭐 함수에 뭐 이런 막 복잡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 주어지겠죠? 예, 이럴 경우에 제가 과연 얘네들을 x에 대한 다항식의 형태로 표현을 가능하겠냐 하는 게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얘가 제가 뭐 C0 더하기 C1 곱하기 X의 1승, 그 다음에 X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또 어떤 개수가 붙고, 그 다음에 X의 3승에 또 다른 개수가 붙고 해서 이런 걸 보통 다항식이라고 하죠. 이게 되게 복잡한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냐?
하는 질문인데, 근데 사실 놀랍게도 꽤 많은 저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함수들은 뭐 수학적으로 이상하게 막 꿔놓은 함수들 있거든요. 그런 애들 말고 그냥 일상적으로 저희가 다루는 대부분의 함수들은 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가능하다는 게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저희는 테일러 전개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여기서 질문은 그거죠. 제가 이렇게 임의의 어떤 함수를 주어졌는데 이때 얘네 값을 어떻게 결정하냐. 그게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결정하는 방법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스트레이트 포워드, 그러니까 명확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해서 결국에 제가 말하는 건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이 같아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제가 x가 0일 때 얘와 얘가 같아야 된다는 조건을 활용하면,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f의 제로 값은 여기다 제가 x에다 다 0을 넣었을 텐데, 그럼 여기다 제가 x에다 다 0을 넣으면은 이 뒤에 있는 애들은 다 무시가 되죠. 다 0이니까. 그래서 얘는 C0로 나오기 때문에 거꾸로 제가 뭘 할 수 있냐면 C0는 얘는 무조건 F0와 같아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얘네들이 양쪽이 진짜 같다는 가정인데,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함수들은 얘들이 같은 개념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걸 그냥 일단 약간 가정으로 받아들이신다면, 그럼 이제 저희가 이걸 찾는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얘는 어떻게 찾겠냐? 얘는 그래도 운 좋아서 이 형태 때문에 금방 찾았는데 얘는 어떻게 찾겠냐 했을 때, 사실은 방금 전에 얘가 성공한 원인을 그대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방금 전에 얘가 이렇게 저희가 금방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얘한테는 x의 영승,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x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x의 영승이 곱해져 있었기 때문이고, 나머지 애들은 다 x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겠냐 했을 때 이 전체식에서 얘만 x의 0승으로 만들고 얘들은 다 x의 1승 이상으로 하고 그다음 얘를 지울 수 있는 방법, 아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전체식을 어떻게 하면 이거의 그러니까 x의 1승을 x의 0승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 전체를 미분을 하면 되죠. 여기다가 미분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상수에 대한 미분은 얼마죠? 0이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미분은 그냥 C1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에 대한 미분은 2 곱하기 C2의 X가 되고, 세 번째 텀에 대한 미분은 3 곱하기 C3의 X의 제곱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죠. 자, 그러고 제가 여기다가 1차 미분을 했으니까 얘한테도 1차 미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X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여기까지는 사실 양변이 같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얘도 한 번 미분했고 얘도 한 번 미분했으니까 같은데, 그럴 경우에 특정하게 다시 x는 0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요구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f0를 df dx를 x가 0일 때 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얘가 어떤 함수가 나올 테니까 걔를 미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x에다 0을 집어넣으면은 걔는 여기랑 같아야 되는데, 우변은 지금 여기다가 제가 x를 다 넣으면은 요거보다 작은 애들은 다 0이 이미 됐고, 그 다음에 얘는 스스로 남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다 자동으로 0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저희가 C1의 형태를 금방 또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걸 어떻게 쓰냐면 그 f의 1차 미분의 그 다음에 x가 0일 때에 이밸류에이션 한 값이다 라고 표현한 거죠.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하냐? 사실 다 똑같은 방법을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또다시 2차 미분을 해준 다음에 그두 번의 미분을 쭉 해주고, 그러면 얘는 또 뭐랑 같아야 되냐면 이쪽 변을 두 번을 미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를 한 번을 더 미분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또 0 나오고, 얘 한 번 미분하면 또 이제는 얘가 0이 되고, 대신에 얘가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C2가 남고, 그 다음에 얘는 한 번을 또 미분했으니까 3 곱하기 2의 C3의 X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거 쭉 나오면 그럼 다시 여기다가 또 제가 X는 0을 넣으면은 F의 X에 대한 2차 미분을 X 값을 0을 넣었을 때의 값은 뭐랑 같아야 되냐면 2 곱하기 얘랑만 같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C2 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C2는 DF의 2차 미분의 X의 2차 미분의 그 다음에 X는 0인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C2니까 얘를 이쪽에서 넘겨가지고 2분의 1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좀 더 정확하게는
저희가 이거를 계속 그 미분을 하면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나오겠죠. C3 같은 경우에. 근데 이거를 다르게 쓰면 저희는 이걸 3팩토리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미분을 하면은 그 n번째로 가면은 제가 얘를 n번을 미분을 하고 그러니까 n차에 대해서 이렇게 n번 미분을 하고 그다음에 x를 0을 넣었을 때 얘가 같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쪽에도 n번을 미분해서 이제 완전히 x의 영승이 되는 애잖아요. 그 얘기는 앞에 이런 식으로 계속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가지고 1까지 쫙 곱해졌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얘는 n 팩토리얼의 c의 n승이 c sub n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얘들은 다 뭐 3팩토리얼에 2의 3의 그러니까 3번의 미분에 x의 3번 미분 x는 0.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갑니다. 이게 테일러 전개예요. 그래서 정의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예, 그냥 약간 뭐 그냥 쭉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의미가 사실 얼마나 있는지는 예, 잘은 모르겠지만 예, 좀 이런 식으로 저희는 사용을 할 거고 그다음에 뭐 물론 저희가 거꾸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테일러 전개를 한 다음에 이렇게 되게 높은 차수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엔 저는 그냥 얘를 어떻게든 선형함수에 근사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얘들을 어떤 값을 써도 되냐 그거에 대한 일종의 근거를 제가 보여주려고 테일러 전개를 여기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테일러 전개의 그냥 공식을 잠깐만 여기다 정리해 놓으면 그럼 얘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서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x가 0인 경우를 주로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또 다른 경우엔 저희가 얘를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고 싶기도 하냐면 다른 형태로 뭐 예를 들면 d0 더하기 그다음에 d1에 그다음에 x 마이너스 어떤 특정한 뭐 x0라는 값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싶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x 마이너스 x0의 제곱에 d2를 하기도 하고 뭐 x 마이너스 x0의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싶으면은 제가 값을 여기 x에 그러니까 이걸 양변을 똑같이 미분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x는 0을 집어넣는 대신에 양변에다가 x는 x0를 집어넣어 주면은 그러면 그때 해당되는 이런 값을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주 일반적으로 정리하면 그러면은 얘는 제가 x0라는 값을 중심으로 전개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보통 d에 f에 dx에 그다음에 x0에 대해서 x-x0 더하기 그다음에 또 2팩토리얼에 2의 제곱 그러니까 f의 그러니까 2차 미분에 그다음에 x0에 대해서 x-x 낫의 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쭉 나갑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런 수식이 예, 유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거를 그냥 보통 예전에 그냥 예제를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한 적도 있었는데 예, 이거는 한번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처음에 준 그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다. 그런데 제가 요 함수에 실제 요 개수를 잘 모른다. 물론 그냥 눈으로 보면 금방 알 수 있지만 예, 그러면은 실제 얘를 어떻게 계산할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f of x가 뭐 1 더하기 2x 더하기 3의 x의 3승 뭐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이거를 하고 싶은 게 아까처럼 뭐 x0 더하기 x1 x 더하기 뭐 x2 x제곱 x3 x의 3승 더하기 x4의 x4 해서 막 계속 나가는 얘들을 다 결정하고 싶다 하면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제가 C0를 어떻게 결정하면 되냐면 C0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 식에다가 x는 0을 넣었을 때 얻는 숫자. 결국엔 1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원래 값을 다시 복원을 한 거고 마찬가지로 제가 C1을 얻고 싶다 하면은 저희가 아까 이미 여기다 정리해 놓은 요 공식에 의해서 이 전체 식을 1차 미분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2가 나온 거에다가 x에다가 뭐 x에다 0을 넣어봤자 나머지 이거 전체를 하면은 2 더하기 뭐 요건 밑에 내려서 3 곱하기 3x의 제곱 뭐 이런 형태가 나올 텐데 여기다가 x는 0을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얘는 날아가니까 그냥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C1도 금방 2라는 거를 제대로 찾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C2는 그러면 0이 되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 뭐 마찬가지로 C2는 이거 전체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그러면 얘는 미분하니까 0이 되고 얘는 미분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3의 x가 되는데 여기다 다시 x는 0을 넣으면은 얘도 0이고 얘도 0이기 때문에 그냥 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C2는 0이 나온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하면은 그러면 원래 이 함수를 이 형태로 똑같이 재현해낼 수 있다는 건 금방 알 수 있고요. 뭐 사실 이거는 그냥 너무나 트리비얼해서 뭐 저렇게 하지 않아도 저희가 C0, C1, C2를 금방 알 수 있는데 거꾸로 제가 질문을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이미 형태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말고 만약에 D0 더하기 그 다음에 x-2 그러니까 x가 1인 경우에 1을 중심으로 얘를 테일러 전개했을 때 이걸 어떻게 구할래?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 거죠. x-1에 뭐 3승에 D3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도 사실은 방금 전에 했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D0인데 D0는 이럴 경우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전체 함수에다가 이제는 x에다 0을 넣는 게 아니라 x에다가 x0 제가 관심 있는 1을 넣는 거죠. 예, 그러면은 아까랑 다른 결과가 나오죠. 여기다 1 넣었으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가지고 6 나오겠죠. 그 다음에 D1 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일단 1차 미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x에다가 1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를 1차 미분을 하면은 얘는 0 되고 얘가 2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아까 뭐 저기 3회고 3회 그 다음에 x제곱 뭐 이렇게 나오니까 아까 그러니까 얘는 0일 거니까 요것만 따지고 그랬는데 이젠 그러면 안 되죠. 이거 전체에다가 x는 1을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걸 해주면은 2 더하기 9가 되죠. 그래서 11이 나오고 그 다음에 D2는 마찬가지로 얘의 2차 미분을 쭉 해주고 그 다음에 x는 1을 넣어주면은 그럼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얘 날라가고 그 다음에 얘가 나오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3의 x인데 여기다 다시 x는 1을 집어넣어 주니까 그러면은 얘는 28 해서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으로 D3는 뭐 D에 세 번 미분해 준 다음에 그 x는 1을 또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럼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하면은 이젠 얘는 그냥 18이 나오는 거죠. 예, 이러고 난 다음에 그 여기다가 x는 1을 넣어주면은 그럼 그냥 18이 나오겠죠. 그리고 뭐 계속해서 되는데 왜냐면 여기 자체는 그냥 무한히 갈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걸 무한히 가봤자 이제 뒤에서는 아무리 미분해봤자 다 0이 나올 걸 알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더 이상 가진 않고 이렇게 그냥 멈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요거를 다 치환을 해서 넣어보면은 제가 아까 여기다가 버블을 빼먹었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D2를 계산할 때는 사실은 얘를 그 2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거꾸로 그 D2는 2팩토리얼 곱하기 이거라고 쓰고 그냥 얘를 D3에다 그러니까 3팩토리얼 팩토리얼이 아니야. 팩토리얼 곱하기 D3는 요 값이다 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제가 이걸 할 수 있죠. 그러면은 D1 같은 경우 이건 1팩토리얼이니까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서 그냥 여기에 제가 11을 적어줘야 되고 그다음 D2는 그냥 18이 아니라 얘를 2로 나눠준 그러면 여기가 9가 될 거고 그 다음에 D3는 그냥 18이 아니라 3팩토리얼이니까 6으로 나눠줘서 그래서 3이 되는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예식은 원래 식하고 전혀 다른 형태의 식이 나왔죠. 하지만 요거를 전개하면은 원래 식을 당연히 얻을 겁니다. 뭐 이거는 그냥 확인해 보시면 될 텐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임의의 함수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걔를 제가 미분만 할 줄 알면은 그러면은
여기 있는 모든 개수들의 값을 뭐 사실 무한대로 갈 수는 있어요. 계속 항들이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항상 찾을 수 있다라는 게 테일러 전개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뒤에서 이게 테일러 전개를 한 번 더 쓸 텐데 일단은 여기서는 사용할 개념은 좀 간단합니다. 예,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사실은 스몰 시그널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주어진 임의 함수가 보통 간단한 선형 함수가 아니라 비선형 함수인데 근데 저희는 이거를 그 아까도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되게 그러니까 이상한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얘를 그 보통 그냥 이거 최종 결과 그러니까 전체 신호는 어떤 바이어스에다가 그 다음에 스몰 시그널인데 이 스몰 시그널이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입력의 스몰 시그널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제가 아까 이거를 이렇게 쓰면 뭐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i가 아니라 u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작은 전압에 대해서 뭔가 비례하는 어떤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이런 식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제가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근거가 뭐냐 했을 때 저희가 테일러 전개를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뭐 다르게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임의에 제가 함수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예,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임의의 함수가 f of v라고 예, 주어졌는데 근데 저희는 뭐를 또 생각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제가 주로 관심 있는 신호는 VD를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만 움직인다 하면 제가 이 전체 신호를 저기처럼 VD 더하기 그 다음에 일단은 제가 델타 VD라는 표현을 쓸게요. 예, 이게 그냥 제가 주로 여기서 사용했던 표현이니까. 근데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근데 그러면은 얘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테일러 전개처럼 예, 이렇게 우리가 이걸 전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를 그 VD라는 그러니까 V가 VD라는 점 근처에서 얘를 테일러 전개를 하면은 방금 전과 같이 저희가 이런 것과 이렇게 얻은 것과 같이 얘를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저희가 쉽게 그러니까 증명한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임의의 함수는 다 이렇게 전개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럼 얘를 다르게 쓰면은 v-vd라고도 쓸 수 있지만 근데 저희가 그 전체 v를 얘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vd를 뺀 값이니까 제가 다르게 얘기하면 얘를 델타 vd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계속 전개를 하면은 그 이렇게 해서 델타 VD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쭉 갈 거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근데 저희는 또 그 다음에 뭐를 알고 있냐면 저는 얘 신호가 요만큼만 바뀌는 요 신호가 전체적으로는 되게 작은 값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테일러 전개를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다 전개를 했지만 저는 요 값 자체가 이미 작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작은 값의 제곱은 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 앞에 있는 그 값들에 비해서 얘는 되게 작은 값이기 때문에 보통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저거를 날린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 어떤 고정된 값 더하기 그 다음에 델타 V에 비례하는 어떤 이런 형태로만 나오니까 그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 출력이라는 결과는 어떤 고정된 값 더하기 그 다음에 입력의 작은 변화량에 비례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그런 값만 나올 것이다 라는 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증명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그냥 대부분의 함수들은 다 이와 같이 미분이 가능할 거라고 가정하고 그래서 얘보다 그 더 높은 뭐 1차 이상의 그런 항들은 다 제곱 아니면 세제곱 뭐 계속 그런 식으로 되면은 점점 좀 더 작아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쉽게 무시할 수 있다라고 하고 더 이상 신경을 안 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임의의 복잡한 함수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항상 여기 근처에서는 선형화가 가능하다라는 걸 그냥 주장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여기도 지금 계속 보시면은 예, 여기서 결국에는 이 앞에 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텀이 일단 저기 상수 텀이 되고 그다음에 이 뒤에 텀은
요 앞에 거는 상수가, 그러니까 얘는 제가 VD라는 값에 대해서 값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결정이 됐고, 대신에 이 값은 제가 들어오는 이 입력에 따라서 계속 바뀌긴 하겠죠. 예, 그래서 얘는 그냥 일종의 선형적인 형태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예, 그걸 따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요 뒤에 나타나는 요 텀이 결국에 그러니까 요 전압이랑 요 출력 전류라는 거를 제가 다르게 만약에 얘를 다르게 써줄 때 바이어스랑 그 다음에 델타 ID라는 예, 그러니까 작은 변화량을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얘는 요 바이어스에 해당되는 값을 계산한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텀은 제가 여기 그 전류의 작은 변화량이라고 하는 애랑 같다는 걸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그냥 그러니까 보통 이 전류의 작은 변이량은 저희가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뜻이고요. 예, 그래서 예, 제가 보통 얘를 그 아까는 DC 바이어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또 다른 표현은 예, 저희는 보통 이 근처에서만 저희가 그 신호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오퍼레이팅 포인트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그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저희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 변화량을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뭐 원래 주어진 식이 있을 때 얘를 1차 미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여기에 들어가야 될 바이어스 전압을 여기다 넣어주면은 그러면 저희가 저거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 제가 약간 아까 순서를 좀 바꿔서 얘기했는데 보통은 저희가 얘의 변화량을 델타라고 보통 표시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 델타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는 앞으로 이렇게 스몰 i랑 예, 이렇게 스몰 i랑 그다음에 스몰 VD라는 형태로 이런 노테이션을 쓰겠다. 예, 그래서 델타라고 쓴 거랑 그다음에 이렇게 그 소문자 형태로 적은 애들이 그냥 같은 걸 나타낸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거를 그냥 다시 한번 잠깐만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보통 계산하는 거는 이렇게 되게 그 임의의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게 뭐 선형함수든 아니면 비선형함수든 뭐 상관없이 이렇게 쭉 주어졌을 때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바이어스 포인트를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제가 어디에 그 중심을 맞춰가지고 어디 근처에서 바꿀 건지 그래서 VD를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이 주어진 이 함수 관계가 있으니까 요 값이 결정되면 그때 해당되는 아이디도 자동으로 결정되겠죠. 그래서 먼저 그 바이어스 포인트를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근처에다가 제가 약간의 이런 변이를 추가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신호를 더해주면은 예, 그런 애들을 저희는 스몰 시그널이라고 해서 V sub D, 그러니까 여기 입력 같은 경우는 V sub D가 되고 그럼 출력 같은 경우에는 I sub D의 형태로 예, 일단은 V sub D를 해주면은 전체 입력 전압은 얘 더하기 이 V sub D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결국에는 출력에 나오는 이 값도 그러니까 여기 바이어스 더하기 그 다음에 스몰 시그널일 테니까 저희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요 스몰 시그널은 결국엔 요 스몰 시그널로 입력 들어온 거에 선형적으로 그 반응해서 예, 나타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계속 예, 강조하는데 노테이션은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쓸 것이다. 그 토탈은 소문자와 대문자가 섞여서 나타나는 형태. 그 다음에 DC 바이어스는 모든 애들이 다 대문자. 그 다음에 예, 스몰 시그널은 모든 애들이 다 소문자. 기억하기 쉽죠? 예, 그러면은 실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아까 원래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얘에 대한 예제를 뭘로 했었냐면 얘는 뭐 사실은 제가 여기다 쓴 수식이 뭐 진짜 다이오드도 아니고 그냥 이상한 디바이스를 제가 그냥 가정을 해가지고 뭐 요런 그러니까 요런 식의 그 IB 관계를 가지는 그러니까 전류와 전압 간의 관계를 이런 익스포넨셜 형태를 가지는 이런 디바이스를 한번 가정을 해놓고 그럼 이런 디바이스가 주어졌을 때 제가 이런 바이어스 포인트랑 그 다음에 그 얘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우리가 다 했던 얘기가 다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단 물론 볼티지에 그러니까 이 입력 전압의 그 중심점을 그러니까 바이어스 점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하는 거는 사실은 약간 좀 그
임의로 선택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우리가 이 기울기를 보고 이 기울기가 제가 입력 전압 대비 전류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기를 바라는지, 얼마나 크게 바뀌는지를 바라는지를 결정해서 보통은 이 기울기를 원하는 점을 잡긴 하는데 일단은 뭐 제가 그거를 약간 좀 뒤로 하고 먼저 거꾸로 제가 그냥 이 지점을 내가 원하는 바이어스 포인트다. 그러니까 볼티지의 바이어스 포인트다라고 이미 정했다면은 그럼 거꾸로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요 수식에다가 VD에다가 그냥 그 DC 바이어스를 그냥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 값을 넣어준 그러니까 A 곱하기 익스포넨셜 B의 V sub D가 이게 결국에는 요 커런트의 바이어스 포인트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어스 포인트는 그냥 여기 원래 주어진 함수 관계에 있을 때 여기다 그냥 그 입력에 바이어스를 넣으면 얻을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그 출력 전류는 바이어스 더하기 선형 관계를 가진 애인데 그러면 요거의 값을 어떻게 구하냐 했을 때는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원래 이런 함수 관계가 주어지면은 얘를 그 입력 신호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된다고 했죠. 여기서 미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주면은 그러면 또 제가 걱정되는 게 아마 이런 익스포넨셜 함수에 미분을 문과 학생들은 많이 안 배웠을 텐데 그래서 그거를 사실 미리 뭐 수학 관련된 그냥 리뷰를 따로 저기 TA 학생이 좀 하려고 했는데 아직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밤에 하겠다고 아까 저한테 얘기는 했고 그래서 이런 익스포넨셜 함수를 저희가 보통은 미분을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뭐 이런 x가 있을 때 얘를 저희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그냥 똑같이 원래 함수가 나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에다가 앞에 뭐 저기와 같이 어떤 값이 곱해졌다. 이렇게 돼 있는 애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보통 저희가 그 미분에서 알려져 있는 게 체인 룰이라는 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체인 룰은 일단은 이거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처럼 생각해가지고 먼저 미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곱하기 다시 요거 자체를 또 세분화시켜서 다시 미분을 하는 거. 한 번 더 해주는 거. 이걸 보통 체인 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애를 미분을 해주면은 원래 이거를 덩어리라고 생각했으면은 아까 그냥 익스포넨셜에 그냥 미분을 해주는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에 어떤 거를 미분하면 그럼 원래 자기 형태가 나오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곱하기 다시 얘만 떼가지고 이 안에 있는 애를 떼서 다시 x에 대한 미분을 해주면 그럼 여기에 b가 나오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형태의 식은 이렇게 미분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저 위에다가 적용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여기다 적용을 해보면은 did를 dv sub d로 미분을 해준다는 거는 뭐 요 함수 앞에 a가 곱해진 거는 그냥 상수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전체 익스포넨셜을 v sub d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은 방금 얘기했듯이 익스포넨셜의 b에 v sub d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전체적으로 vd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앞에 곱해줘야 되니까 ab 곱하기 익스포넨셜 익스포넨셜의 v b 곱하기 v sub d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값이 결국에는 여기에 들어갈 일종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주면 되고 여기서 표현을 약간 다르게 쓴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미 I sub d를 이렇게 생긴 애라고 구했고 그 다음에 요 안에 보면 이미 여기에 이미 a 곱하기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다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은 I sub d에 b라고도 쓸 수 있다.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이거는 사실 그냥 되게 1차 미분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제가 막 복잡하게 뭐 테일러 전개 뭐 얘기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저희는 이거 알잖아요. 이런 거가 있을 때 얘가 그냥 이런 선형 형태로 나타나려면 그냥 요거의 기울기를 알아야 되고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저희는 미분하면은 기울기를 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단지 이게 왜 정말 이래도 되냐라는 거를 좀 그러니까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증명 과정에서 이렇게 테일러 전개를 도입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나와 있는 거나 아니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요렇게 생긴 비선형 함수를 어떻게든 요렇게 그 단순한 그 선형 함수로 좀 그 근사를 시키려고 한 거고, 그래서 요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을 방금 얘기를 한 거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바이어스 포인트를 어떻게 구하냐, 뭐 그런 얘기들을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저희가 왜 하느냐 하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약간 예로 시작했던 게 그 example로 시작했던 게 이런 회로였죠. 저희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때도 얘기했던 게 이런 신호가 있고, 그래서 얘를 저쪽에 있는 그러니까 보통 그 포토 디텍터라고 하는 애한테 보내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뭐 LED가 있는데 그 LED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가 빛을 내보내면은 그 빛을 읽어서, 그래서 얘가 마지막에 여기 달려있는 스피커에다가 뭐 소리를 내보내는 뭐 이런 디바이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뭐 그때도 얘기했듯이 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되게 깨끗한 사인의 형태를 잘 넣어준다 하더라도 만약에 바이어스 포인트가 이런 데 잡혀 있으면 여기는 되게 왜곡이 심하다. 그래서 거의 그러니까 증폭이 제대로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신호가 그냥 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저희가 이렇게 일부러 그 선형이 그러니까 근처에서는 어느 정도 선형성이 유지가 되는, 예,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요 근처에서 요거를 바뀌게 이렇게 한다는 거였고, 그러면은 예, 얘가 그러니까 일단 나오는 빛이, 그러니까 제가 신호가 0이라 하더라도 바이어스 포인트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커런트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빛은 계속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이런 스피커가 사실은 바이어스에 대해서는 거의 반응을 안 하거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소리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떤 이런 막이 있을 때 얘를 흔드는 양에 대해서만 파가 생기지, 예를 들면 제가 이 방막을 이만큼 밀어넣고 멈췄다. 그럼 사실 아무런 신호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 자체가 문제가 없는 거죠. 여기에 바이어스 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어도 걔는 그 소리를 더 이상 안 만들고, 그냥 원래 그 0점이 여기였으면 한 이쯤 좀 남아 있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신호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 그때부터 얘가 막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그 진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그래서 예,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푸냐를 할 때 그냥 예제로 그냥 여기 쭉 보여준 것 뿐입니다. 예,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이미 다 수학적으로는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LED에서 전류가 그러니까 입력 전압이 있을 때, 그러니까 입력 전압도 제가 원래는 그냥 요 신호만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그러니까 V sub,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 전체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V sub D라고 했을 때, V sub D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일부러 여기 바이어스 포인트 근처,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관심 있는 신호, 예, 이렇게 더해진 요런 애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고요. 그러면은 얘가 그때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고 그 전류에 비례해서 얼마만큼의 빛이 나올 것이냐, 예, 그거를 계산하는 거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신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요 작은 신호, 그러니까 여기서만 움직이는 작은 신호에 대해서는 그때 생기는 전류의 변화량은 아까 계산한, 예, 요렇게 계산한 거죠. 여기에 요거 곱하기 요거로 지금 나타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요걸 잘 보시면은 얘가 지금 어 그 실제로 얘가 해주는, 그러니까 얘가 어떤 반응을 하는 거를 보시면은 물론 얘는 전체적인 그 신호는 바이어스 더하기 이 전압이긴 한데, 저희가 일단 바이어스는 이미 다 고정이 됐으니까 걔네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말고 이 변화량에 대해서는 한번 신경을 쓴다고 하면은, 그러면 저는 여기 어떻게 보이냐면 작은 신호가 들어오는데 그때 여기에 이 LED에 통과하는 전류의 양 중에 변화량은, 걔는 여기 나와 있듯이 I sub I sub t 곱하기 b의 v sub t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근데 제가 어떤 애가 전류가
가해준 전압에 그냥 비례해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비례해서 커지는 이런 디바이스를 저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저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얘가 전체적으로는 저항이 아니에요. 얘는 분명히 다이오드긴 한데 저희가 요 오퍼레이팅 포인트 근처에서 얘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보면은 그 근처에서 그냥 얘가 선형에 가깝게 반응을 하니까 그럼 저희는 쟤를 저 근처에서는 그냥 저항으로 근사를 시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 회로인데, 그러니까 비선형의 어떤 그런 반응을 가진 회로지만 저희가 얘들을 해석할 때는 사실은 이거를 마치 요런 회로처럼,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어떤 R이라는 저항을 가진 그런 회로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보통은 전류와 그 전압 간의 관계는 그러니까 R분의 1의 관계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이펙티브한 저항은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얘의 역수에 해당되는 I sub D의 B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뭐 계속 얘기하지만 이 원래 회로는 되게 복잡한 회로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바이오스 포인트 근처에서만 행동을 모델링 할 때는 그냥 간단한 저항에다 모델링을 하고, 그때 그러면 얘가 커지면은 전류가 얼마나 커질지 뭐 그런 관계들을 저희가 미리 다 계산을 해놔가지고 이런 식으로 따로, 그러니까 작은 신호에 대해서 계산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스 포인트에 대한 계산 따로 하고, 두 가지를 독립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냥 더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최종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바이어스는 아까처럼 그냥 제대로, 그러니까 원래 바이어스 입력을 넣었을 때 그때 나오는 전류 이 값 따로 계산해 놓고, 그 다음에 스몰 시그널로 얘가 조금 바뀔 때 그때 전류의 변화량 따로 이런 모델로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냥 두 개의 합을 나타내면은 그럼 이게 최종 토탈 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가면은 저희가 일부러 이무의 흐름을 딱 주어졌을 때 걔를 바이오스 포인트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스몰 시그널 모델 빨리 만들어가지고 그때 얘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계산해서 그래서 토탈 출력은 얼마 나올지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를 몇 번을 계속 연습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다른 게 얘는 피스와이즈 리니어 어널리시스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사실 얘랑 또 거의 비슷한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여기를 지나면 저희는 정확하게 다이오드라고 불렀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했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 전압이 0.7V, 뭐 사실 또 딱 모든 다이오드가 다 0.7V 아니고 어떤 애들은 뭐 0.5V 되고 어떤 애들은 0.9V 되고 약간, 그래서 다이오드의 특성들만 약간 다르긴 한데 뭐 그냥 평균적으로 아니면 그냥 대표적인 걸로 그냥 제가 0.7V라고 했을 때 0.7V보다 작을 때는 사실은 전류가 거의 안 흐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보통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버리냐면 얘를 그냥 단순하게 0V, 그러니까 0A의 전류가 흐른다. 0.7까지. 그래서 전압의 범위를 0.7보다 작을 때랑 0.7보다 클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나눈 다음에 0.7보다 작을 때는 그냥 0이라고 그냥 근사를 시켜버리고, 그다음에 0.7보다 커질 때는 원래는 얘도 계속 무한대로 계속 올라가겠죠. 근데 전류가 어느 이상 올라가면 저희가 실제로 다루는 그런 회로에서는 뭐 무한대의 전류가 흐를 리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그냥 얘를 어떻게 근사를 시켜버리면 0.7 이상에서는 아니면 0.7V 0.7V 때부터는 얘가 그냥 아무런 전류나 다 흐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냥 그 마치 커런트 소스처럼 커런트 소스가 아니라 그냥 볼티지 소스처럼 저렇게 그냥 근사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눠서 해석하는 걸 저희가 피스와이즈 리니어 어널리시스라고 그러고, 이거를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그럼 저희가 LED에서의 어떤 특정한 파워를 원하면은 그러면 뭐 예를 들면은 걔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했을 때 얘가 일단 전류가 흐르기 시작했다고 가정하면은 얘의 전압 강화를 뭐 0.7V 아니면 제가 보통 문제에서 얘는 스레시홀드가 얼마라고 보통 주겠죠. 그러면 그 값으로 요 근처에 요 근처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LED의
그 두 개 터미널 사이의 전압 강하는 그냥 0.7V라고 딱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오히려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가 우리가 그러면 얼마의 전류를 흐르고 싶냐 하면은 그때 이때 저항의 값을 적절하게 선택해가지고 그 전류의 값이 나오도록 예, 그런 식으로 맞춘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그 이제 그 얘기해야 되는 그 개념이 디펜던트 소스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그 챕터 2에서 이미 나왔던 챕터 2에서 나왔는데 제가 그때는 이미 일부러 설명 안 하고 지금 여기로 뒤로 뺀 게 왜냐면 이제 여기서 필요한 개념이라서 오히려 앞에서 얘기했을 때 넌리니어 디바이스인데 헷갈릴 것 같아서 일단 뒤로 뺐고요. 그래서 그 디펜던트 소스라는 거는 뭐 말 그대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그 커런트 소스를 생각을 해보면은 예, 보통 저희가 커런트 소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의 돼 있고 그다음에 얘가 뭐 전류가 뭐 1A, 1mA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 뭐 얘한테 뭐 이렇게 저항을 연결해주고 하면은 그럼 1mA가 무조건 흐르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얘의 값은 물론 여기에 제가 뭐 일종의 납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조절할 수 있는 뭐 다이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얘를 직접 조절하기도 할 텐데 그거는 어쨌든 제가 그냥 물리적으로 이걸 손을 돌려가지고 뭐 세팅하는 그런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커런트 소스인데 여기서 말하는 디펜던트 소스라는 거는 그 이거보다도 예를 들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양이 제가 밖에서 뭐 예를 들면 손으로 조정한 그게 아니라 이 회로 내에 어떤 추가적인 디바이스가 있는데 근데 어 여기 밖에 또 터미널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뭐 예를 들면은 여기에 제가 걸어주는 전압이 그 VI라는 어떤 전압을 걸어주면은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전류의 값이 이 제가 걸어준 전압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커런트 소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왜 이런 걸 고려하는지 뭐 잘 이해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어떤 뭐 앰플리파이어, 그러니까 증폭기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럼 작은 신호가 들어왔을 때 걔를 뭐 크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큰 전압으로 만들어주는 애잖아요. 근데 일단 전압으로 바꾸기 전에 예를 들면 제가 넣어준 전압을 정보로서 활용해가지고 흘리는 전류의 양을 바꾸는 뭐 그런 디바이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걸 왜 그러면 처음부터 전압으로 안 바꾸고 전류를 바꾸냐 하면은 실제로 저희가 전압으로 바꿔주는 디바이스는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전류의 양을 전압에 따라서 바꿔주는 그런 디바이스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런 모델을 먼저 가정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원래 거랑 얘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리고 여기서 왜 이런 거를 디펜던트 소스라고 부르냐면 원래 저희는 이 전류의 값은 다른 회로의 다른 일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걔들 다 무시하고 나는 뭐 예를 들면 1A 내보내야 되는 애라고 딱 얘기하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대로 안 변하는 애가 보통은 그 커런트 소스잖아요. 마찬가지로 볼티지 소스도 제가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무조건 뭐 10V를 내보낸다. 그러면 끝까지 그걸 유지해야 되는 게 볼티지 소스인데 얘는 내부에 있는 어떤 전압의 변화에 따라서 그거의 디펜던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디펜던트 소스라고 그러고 이런 애를 표시할 때는 일반적인 커런트 소스나 그러니까 커런트 소스나 아니면 볼티지 소스를 저희가 보통 동그라미를 많이 쓰는데 얘랑 약간 구별해서 표기하기 위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는 디펜던트 소스가 되는 거고 근데 얘를 제어하는 값이 전압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회로의 또 다른 데 흐르는 전류의 양이 얘를 제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요 말 자체는 그냥 얘 출력 전류의 양이 독립적이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컨트롤이 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볼티지 소스도 그냥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냥 어떤 고정된 값이 나오는 애를 보통은 나타내는데 그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가 한다 하면은
그러니까 볼티지 소스긴 한데 그냥 독립적으로 값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회로 내에 있는 어떤 다른 값에 의해서 이 값이 결정되는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로 관심 있는 거는 입력은 볼티지, 그리고 출력은 전류로 나타나는 이런 애를 주로 사용할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뭐 여전히 이런 애가 왜 필요한지 감은 안 오실 텐데, 뭐 일단 한번 예를 생각해보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지금 여기 있는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그냥 얘는 디펜던트 소스가 아니라 여기 동그라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인디펜던트 소스고, 이럴 경우에 저희가 만약에 여기에 걸리는 여기 저항에 걸리는 전압 강하가 얼마인지 계산해라 하면은 얘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무조건 I0라는 값을 흘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를 알고 있냐면 여기에서의 전압 강하는 무조건 R 곱하기 I0가 될 거라는 걸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지금까지 맨날 봤던 문제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도 존재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커런트 소스가 있는데 얘는 더 이상 인디펜던트 소스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디펜던트 소스가 되는 거고, 그럼 얘의 전류량은 누가 결정하냐? 여기 좀 약간 뜬금없이 보일 수는 있지만 여기 있는 저항에 흐르는 저항의 양변에 걸려 있는 전압 강하인 요 볼티지가 결국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결정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좀 그러니까 뭐 이런 커런트 소스가 뭐 일반적으로 잘 존재하지는 않는데 제가 요런 애가 존재한다라고 그냥 가정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제가 얘를 아까 했던 그런 볼티지 컨트롤드 뭐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뭐 굳이 표현하자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곧장 커런트 소스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제가 아까 보여줬던 게 뭐였냐면 예를 들면 여기에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입력으로 뭐 V인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요게 뭐로 연결되냐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전압 강하가 얘를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러면 흐르는 전류의 양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에 들어오는 V sub 인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거는 지금 그냥 제가 가정한 거는 이런 관계를 가진다 라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저희가 회로로 표현을 해보면 여기에 나오는 전류는 여기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통과한 다음에 다시 뭐 여기에 터미널이 있으면 여기 연결돼서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회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저 앞에 있는 애를. 그래서 뭐 그냥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저희가 원래 가정하는 게 뭐 이런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뭐 그림은 이렇게 어렵게 그리는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요거 그냥 해석하는 거는 그냥 단순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여기서 뭐를 알고 있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그냥 되게 단순한 그냥 인디펜던트 소스가 있을 때 요게 그냥 I면은, 그러면 저희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전압 강하는 얘가 R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 뭐 I0가 흐르고 있으면 I0 곱하기 R이란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요게 더 이상 독립적인 그런 커런트 소스가 아니라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라 해서 그래서 I라고 하더라도 I가 만약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은 여전히 아까 오음의 법칙은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 값을 그냥 여기다 저희가 넣으면 되는 거죠. K 곱하기 V 곱하기 R. 이렇게 되면은 이 관계가 무조건 성립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요거를 보고 저희는 뭐를 알 수 있냐면 그러면 나는 여기에 걸릴 전압의 값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싶으면은 K 값 고정돼 있고 R 값 고정돼 있으니까 그냥 저거 풀면 되죠. 그러니까 V 제곱은 그냥 KR이 돼서, 그러면 V는 어떻게 계산하냐? 스퀘어 루트에 KR로 이렇게 계산하면 그럼 제가 얼마의 볼티지 값을 얻을 것이고, 그러면 이 볼티지 값을 제가 얻으면은 그 값에다가 요 K 값과 그 값을 적용하면 그럼 실제로 얼마의 커런트가 흐르는지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이건 약간 그냥 좀 예제로 해서 약간 억지로 만들어낸 문제라서 예, 보통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구하진 않을 거고 앞으로 할 거는 저거보다 좀 더 훨씬 더 단순한 회로를 할 겁니다. 어, 예, 그래서 앞으로 다룰 회로는 좀, 뭐, 이런 형태의 회로를 주로 많이 다룰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잠깐만 좀 살펴보면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저희가 왜 그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를 주로 얘기하냐면, 실제로 FET, 그러니까 저희가 모스펫 디바이스 있죠. 앞에서 배웠던, 네. 걔가 사실은 거의 요거처럼 작동을 해요. 아마 그렇게 생각을 별로 못 해봤을 수도 있지만, 그, 지난번에 그 모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그때 여기, 이게 보통은 저희가 게이트라고 부르고, 그다음 여기가 그 소스라고 부르고, 여기를 저희가, 뭐 드레인, 뭐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였냐면, 여기, 이쪽에 흐르는 커런트가 결국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제가 여기 사이에 걸어주는 전압, 그러니까 보통 V sub GS라고 부르는 이 전압이 여기에 얼만큼의 전류가 흐를지를 결정해 줍니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그때 모델을 했을 때 뭐라고 했었냐면 이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N 채널이 있고 아니 뭐 N으로 도핑된 애가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그 전압을 플러스 전압을 가하면 그런 뭐 필드가 이쪽 방향으로 쭉 생겨가지고 여기에 원래 있던 플러스 전화들이 밑으로 밀려 내려가면서 여기에 마이너스 채널이 형성된다 해가지고 원래는 저희가 여기다 전압을 안 가하면은 이게 그냥 서로 그 연결이 안 돼 있는 그런 경로였는데 제가 여기다 전압을 가해주면은 그럼 여기에 갑자기 이런 식의 채널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약간의 전압을 좀, 그러니까 이쪽보다 더 높은 전압을 가하고 있으면은 그럼 당연히 채널이 생겼으니까 전류가 흐르려고 하겠죠. 근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양도 결국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만약에 이 채널의 크기가 커진다면은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겠죠. 왜냐하면 채널이 커졌다는 건 저항이 작아졌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채널이 작아지면은 조금만의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니까 저항이 커졌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 채널의 이 두께를 누가 결정하냐? 여기와 여기 사이에 걸어준 전압이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전압을 점점 키워주면, 그러니까 여기 대비 여기에 더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은 그럼 이 채널이 점점 커지면서 전류가 더 많이 흐르고 그다음에 여기에 전압 값을 작게 해주면은 채널이 줄어들면서 전류가 적게 흐르니까 일종의 볼티지 컨트롤 커런트 소스가 된 거죠. 그래서 모스펫 디바이스를 얘기할 때 저희는 이 모델을 먼저 보고 그러니까 이 모델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식의 디바이스의 작동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개념을 좀만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제가 일단 여기다 이렇게 그렸지만 이거는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제가 아까 그러면은 그 이런 모스펫 디바이스를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럼 걔의 모델을 한번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그 입력 전압이 여기 주어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입력 터미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거기에 제가 V sub i를 넣어줬을 때 얘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요 안에 그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양을 얘에 의한 함수로 하는데 보통 얘가 가지고 있는 함수 관계가 뭐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나와 있긴 한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만약에 이 V인이 얘가 어떻게 되냐면 V인이 1V보다 예를 들면 1V보다 크다. 그러면은 그때는 얘는 뭐 2분의 K에 그다음에 V인 마이너스 1V의 제곱
같은 이런 형태로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만약에 V인이 예를 들면 1V보다 작다. 그러면 이때는 전류가 안 흐릅니다. 이게 저기 모스펫 디바이스 그때 아까도 보여줬을 때 얘가 전압이 충분히 크지 않으면 채널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얘가 전류를 못 흘리는 거죠. 그러다가 그 전압이 얼마 이상의 스레시홀드를 넘으면은 그때부터는 채널이 충분히 형성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전류가 쭉 흐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흐르는 전류의 양이 그냥 무한정으로 막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전압을 더 많이 걸어주면 많이 걸어줄수록 점점 커진다. 근데 그 정확한 관계는 이렇게 제곱의 형태로 비례해서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저희가 뭐까지 해주냐면 여기다 이렇게 저항을 걸어줘요. 그리고 얘를 뭐 어떤 그 서플라이 볼티지 뭐 한 뭐 5V나 뭐 그런 애한테 이렇게 걸어주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저항을 가해주면 그럼 얘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여기 나오는 전압에 제가 관심을 한번 가져보면은 자, 만약에 입력 전압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0보다 작다. 0이 아니라 1보다 작다. 하면은 그때는 여기 흐르는 전류가 0V잖아요. 0A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은 얼마가 돼야 되죠? 요 현재 전체 구조로 볼 때? VS 그대로 나와야죠. 왜냐하면 여기에 전류가 안 흐른다는 건 거의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 전류가 안 흐르니까 전압가가 0이라서 여기의 전압과 여기의 전압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 단자를 V 아웃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V 아웃은 이 조건이 만족할 때는 VS가 나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만약에 V인이 커졌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만큼의 전류가 흐르거든요. 예, 근데 이만큼의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자 여기다 제가 그 I만큼의 전류가 흐르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전압은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V sub S가 아니라 여기에 전압 강화가 얼마죠? RL 곱하기 I가 되죠. 그러면은 원래는 이만큼인데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흐를 때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RL 곱하기 I만큼 더 높다는 얘기는 거꾸로 하면 여기 지점에서의 전압은 RL 곱하기 I만큼 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전압이 여기 출력 나오는 전압이 점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V sub V sub I 빼기 그다음에 RL 곱하기 전륜의 양은 요거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여기에 K 2분의 RLK 그다음에 V인 마이너스 1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 회로를 저희가 저때 흐르는 전류의 양을 저희가 플랫을 해보면은 아까 예를 들어 스레시홀드 볼티지인 1보다 작을 때는 V sub S에 해당되는 제가 여기서는 그냥 가정이 V sub S는 10V고 뭐 저런 상수들을 쫙 가정한 것 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V sub S가 입력 전압이 1V보다 작을 때는 그냥 V sub S에 해당하는 10V가 쭉 나오다가 출력으로 그러니까 여기서의 출력 전압이죠. 그러다가 이제 얘가 그 스레시홀드를 넘었다. 그럼 그때부터는 전류의 양이 0에서부터 쭉 증가를 하게 되죠. 그 얘기는 점점점 여기에 전압 강화가 커지니까 여기 나오는 출력 전압은 점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2차 곡선의 형태로 해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근데 요거를 보고 저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여기에 기울기가 되게 큰 지점이 있죠. 여기를 딱 잡고 요 근처를 저희가 바이어스 포인트로 잡으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여기서 전압을 조금만 흔들어도 여기는 되게 크게 전압이 바뀌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제가 스케일이 그러니까 서로 안 맞춰서 그려서 그런데 여기는 요 한 칸이 0.5만 바뀌는 상황인데 여기는 한 칸이 2.5V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 기울기가 거의 1대1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그렇다 하더라도 얘가 뭐 한 그 1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물론 지금 여기는 제가 기울기도 1대1이 아니라 1대2로 했죠. 그러니까
한 칸 움직일 때 두 칸만큼 움직이게 돼 있으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제가 조그만큼의 그 전압만 바꿔도 출력 전압은 확확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이런 애를 뭐라고 부른다? 증폭기라고 부르죠. 앰플리파이어. 그래서 이렇게 앰플리파이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럼 이때 증폭률은 어떻게 계산하냐? 결국에 이게 기울기가 되는 거죠. 기울기가 몇 배의 증폭을 해주냐.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이런 값을 실제 계산한 다음에 제가 바이어스 포인트를 잡고 그 근처에서의 증폭률이 어떻게 되는지 다르게 하면 기울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 보면 이럴 경우에는 마이너스 10에 해당되는 기울기를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얘는 증폭률이 마이너스 10짜리 증폭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개념을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좀 증폭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 예정이고 오늘은 이 정도랑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냥 강조하고 싶은 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디펜던트 소스는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인데 사실 이것만 조합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디펜던트 소스에는 사실 네 가지 타입의 조합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커런트가 타겟이 되냐 아니면 볼티지가 타겟이 되냐의 조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걔를 결정하는 애가 전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누가 제어를 하느냐 그리고 누가 제어를 당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통은 표시를 합니다.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저희는 일반적으로는 VCCS만 볼 예정입니다. 앞으로.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